내 변호사가 법복을 입고 여러 다른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가서 악수를 했다. 기자들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아주 느긋해 보였다. 그때 마침 법정 안에 벨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내 변호사가 내게로 와서 악수를 했고 질문을 받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이쪽에서 먼저 나서서 말하지 말 것이며 그 밖의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충고했다. 내 왼편에서 의자를 뒤로 빼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법복을 입고 코안경을 쓴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옷을 여미며 앉는 것이 보였다. 검사였다. 이 진행관이 재판부에 출정을 알렸다. 그와 동시에 커다란 선풍기 2대가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판사 3사람이 들어왔다. 둘은 검정 옷을 입고 하나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단으로 매우 빨리 걸어갔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중앙에 안락 의자에 앉더니 이 법관 모자를 앞에 벗어놓고 조그만 대머리를 손수건으로 닦는 뒤 개정을 선언했다. 기자들은 벌써 만년필을 손에 들고 있었다. 모두들 무심하고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회색 플란넬 양복을 입고 푸른 넥타이를 맨 훨씬 더 젊은 청년 하나만은 만년필을 앞에 놔둔 채 나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좌우 균형이 약간 어긋나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매우 맑은 두 눈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눈은 이렇다 할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야릇한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장소의 관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뒤이어 일어난 모든 일들, 즉 배심원들의 추첨과 변호사, 검사, 배심원을 향한 재판장의 질문, 내가 아는 지명, 인명들이 귀에 들리는 빠른 기소장, 낭독, 그리고 다시 내 변호사에게 던져지는 또 다른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인들을 소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행관이 이름들을 읽었는데 그 이름들이 내 주의를 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분명한 모습이었던 그 방청객들 속에서 하나씩 일어나 연문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보였다. 양로원 원장과 관리인, 토마 페레스 영감, 레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 마리는 나에게 살짝 걱정스럽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들을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 놀라워하고만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셀레스트가 자기 이름이 효명되는 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그의 옆에는 식당에서 봤던 그 키 작은 여자가 그때의 그 재킷을 입고서 예의 정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또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 재판장은 이제부터 정식 심리가 시작될 것인즉 방청석의 정숙을 새삼스럽게 주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며 그는 객관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려 한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어쨌든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생기면 그는 방청객들에게 퇴장을 명하게 될 것이었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실내에서 방청객들이 신문지로 부채질하는 것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구겨진 종이가 내는 나직한 소음이 계속되었다.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진행관이 밀집으로 엮은 부채 3개를 가져왔고 새 판사는 즉시 그것을 사용했다. 나에 대한 신문이 즉시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침착하게 심지어 다정한 느낌마저 깃든 어조로 나에게 질문을 했다. 또다시 내게 신문을 밝히라고 했는데 나는 짜증이 나기는 했으나 따지고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재판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재판장이 내가 한 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두세 마디마다 매번 나를 향해서 맞나요? 하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네, 재판장님 하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이야기를 할 때 지극히 세밀한 부분들까지 언급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기자들은 주로 필기를 했다. 나는 그중 가장 젊은 기자와 그 키 작은 자동인형 여자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전차의 긴 좌석은 일제히 재판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재판장은 기침을 하고 서류를 뒤적이더니 부채질을 하며 내게 눈을 돌렸다. 재판장은 나에게 이제부터 겉보기에는 나의 사건과 무관한 것 같지만 아마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또 엄마 이야기를 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지겨운 일인가를 느꼈다. 그는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를 돌보고 보살피게 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 일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었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머니도 나도 더 이상 서로에게 또한 다른 누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각자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 점에 관해서는 더 캐묻지 않겠노라고 말한 다음 검사를 향하여 내게 할 질문이 더 없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반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아랍인을 살해할 의도로 혼자서 샘 쪽으로 되돌아간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무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왜 다름 아닌 바로 그 장소로 되돌아간 것입니까? 나는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심술 섞인 어조로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좀 혼란스러웠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잠시 밀담을 나눈 뒤 재판장은 패정을 선언하면서 증인 신문을 오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나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끌려 나와서 호송차를 타고 감옥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매우 짧은 시간, 피곤함을 겨우 느낄 만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불려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같은 방 안에 같은 얼굴들 앞에 앉게 되었다. 다만 더위가 훨씬 더 심해졌고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모든 배심원, 검사, 내 변호사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하나같이 밀집부채를 구해들고 있었다. 젊은 기자와 키 작은 여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채질을 하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겨우 그 장소와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었을 때 나는 양로원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나에 대한 불평을 하더냐는 질문을 받자 원장은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원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궤벽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로원에 자신을 맡긴 것에 대하여 엄마가 나를 자주 원망했는지 좀 더 분명히 말하라고 재판장이 요구하자 원장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에 그는 장례식 날 나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대답했다. 이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재판장이 묻자 원장은 구두코를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곧 떠났다고 말했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 장의사 직원 한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 재판장이 그에게 그 말이 과연 나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원장이 그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재판장은 법 절차상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차장 검사에게 증인에 대해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가 외쳤다.
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가 억지나 강렬하고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어찌나 의기양양한지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심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